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제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초에 다보스 포럼 그러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오늘 다보스 포럼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다보스 포럼이 이제 시작되는 이 와중에서 미국, 캐나다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이제 망해가고 있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80년 동안의 대서양 동맹이 이렇게 끝이 나나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고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일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서부터 그린란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대통령 취임 직전 그리고 직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잠잠해져서 이것이 끝났나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심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루스 소셜에 이제 이러한 그린란드가 우리 땅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명백하게 이제 보여주는 이러한 사진들을 노골적으로 올리면서 영토로 만들겠다, 병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미국은 그린란드를 이제 무조건 가져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럽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유럽이 반발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자 크게 반발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뭘 하겠어라고 이제 대놓고 이제 무시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 조치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라고까지 이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보스 포럼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다보스 포럼에 이제 메시지만 이제 영상으로 보냈는데 이번엔 이제 직접 참석을 하러 이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린란드와 관련된 많은 회의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강요들이 다 이미 다보스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는 다보스 포럼이 진행되는 곳은 되게 작은 동네죠. 그래서 이제 각국 기업들이 이런저런 공간들을 빌려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베이스 캠프처럼 이제 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USA 하우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기념 250주년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겠다라는 식의 여러 가지 공세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 이제 끝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미국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또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해왔던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일들 성과가 좋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가 미국한테 대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부당한 압력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면으로 이제 한판 붙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와중에 이제 금융시장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지난 10월 달 이후에 이제 최악의 성과를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1% 정도 이제 하락을 한 상태고요. 달러도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수익률도 급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진짜로 이제 미국과 유럽이 한판 붙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두려움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토 중에서도 이제 유럽 회원국들은 덴마크의 부탁을 들어가지고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 같은 경우는 15명, 나머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소수의 병력들을 그린란드에 보냈죠. 실제로 뭔가를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한번 갔다.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가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미국의 의지에 맞서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러한 액션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모습이 이제 너무 초라했다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덴마크의 호위함, OPB라고 부르는 이제 경비함이죠. 경비함이 이제 그린란드 순찰을 이제 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 배가 덴마크가 보유하고 있는 함정 중에서 제일 큰 이제 함정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과연 뭘 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참 유럽은 속수무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쨌든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병력을 파견했다가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44시간 만에 이제 병력들을 모두 철수를 시켰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8개국에 대해서 2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월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혼란들이 있어요. 그런 EU와 관련돼서 유럽연합과 관련돼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는데 이 나라만 그러면 반란해서 다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말이 되느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2월부터 10% 추가 관세 물릴 것이고 6월에는 25%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거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난 1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을 흔들지만 선은 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2026년 들어와서부터는 이게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왜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가장 유력한 뭐 설명 중에 하나는 참 이게 유력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씁쓸합니다만 뭐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한 데 대해서 내가 상당히 이제 실망을 했고 내가 더 이상 평화를 위해서 뭐 노력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는 문자 메시지가 노르웨이 총리한테 이제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뭐 당신의 나라가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제가 8개 이상의 전쟁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건 막은 건 맞죠.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순수한 평화만을 이제 생각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화가 최우선적일 것은 맞지만 나는 무엇이 미국에 더 좋고 적절한지를 생각할 이제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제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막 할 거야. 나한테 노벨 평화상 안 줬지? 그 대가를 치러봐.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덴마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뭐 문서화된 증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증거는 있어요. 옛날에 그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이거를 덴마크랑 사면서 그린란드에 대해서 원래 미국이 북부 쪽에 이제 가지고 있던 영유권을 이제 넘겨준다라는 식의 이제 문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어쨌건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해서 실망했다. 나는 정말 나토를 떠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란드에 대해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통제권, 즉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심통을 부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좋게 말하면 좀 우습게 말하면 삐졌나? 라는 생각도 들고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진심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진심이다 라고 생각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은 끝났다. 라는 것을 2026년에 우리는 정말 체감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린란드와 관련돼서 동맹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이제 부여하면서 이제 압박 수위를 이제 높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은 미국이 선을 시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맞설 방법은 없는가? 대안은 없나를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잘 이야기하고 화를 달래고 설득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이제 대안을 강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카드는 일단은 미국이 관세를 부여하면 유럽도 작년에 부과하려다가 안 하고 있었던 이제 대응 관세 이것을 이제 실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작년에 한 1,000억 달러, 정확히 말하면 한 1,080억 달러 정도의 관세를 보복 관세를 이제 품목까지 정해놨다가 부과를 안 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만약에 되고 나면 유럽 국가들이 입는 타격이 더 훨씬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계속 그냥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연합에 대해서 반강제 조치 기구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CI라고 부르는 이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이제 뭐냐면은 부당하게 EU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특정 국가 뭐 그게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뭔가 이제 부당한 관세 압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보복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22년인가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복 관세에 대해서 관세로 보복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관세로 보복하면 우리는 너 상대에 대해서 제일 아픈 것을 찾아가지고 가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뭐 대규모 조사, 과세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뭐 제한 등등을 이제 취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권한 자체는 매우 이제 막강합니다만 이것을 미국을 상대로 행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그 동안에는 거의 뭐 유명무실한 존재였는데 이것을 이제 실제로 한번 가동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동안에 미국과 자기 사이에서 관계를 잘 이끌어가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뭐 유럽연합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비아냥
그리고 비난 이런 것들을 퍼붓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그냥 맞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분위기가 유럽연합에서 점점 이제 강해지고 있는 거죠. 이거와 더불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자산 무기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로 상대편 국가에 대한 자산을 이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국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산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투매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압박을 하는 카드를 이제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디어는 실제 이제 도이치뱅크 쪽에서도 이제 보고서로 나왔죠. 유럽 자산 운용사들이 자본을 무기화해서 미국에 맞서는 방안들이 점점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약한 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채죠.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은 국가들이 점점 구매를 이제 줄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국채를 보유한 나라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왼쪽에 있는 유럽 국가, 주로 이제 당연히 유럽연합 회원국이겠죠. 이쪽이 한 3조 6,350억 달러 정도를 보유를 해서 전체 미국 국채 중에서 한 40% 정도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아시아 국가들을 다 합하면 훨씬 많습니다만 유럽연합은 그래도 하나의 체제 안에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조 달러에 해당하는 미국 국채 그리고 이제 주식 보유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각을 한다든지 투매를 해가지고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위협, 외무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유럽연합이 정말 이 수조 달러에 이르는 국채 중에서 한 1조 달러 정도를 이제 매각을 하겠다 나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의 차입 비용은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은 폭락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금융 시장에 대혼란이 이제 발생을 할 것이고 미국으로서도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지금처럼 막 나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당장 그린란드와 관련돼서 관련 당사국인 덴마크에는 이제 여러 연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사학연금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아카데미커 펜션이라는 이러한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체 이제 운용 자산이 한 250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규모가 뭐 아주 큰 곳은 아닌데 당장 1월 말까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1억 달러 정도의 뭐 미국 국채를 매각하겠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던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된다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정말 핵폭탄급의 이제 조치가 나오는 거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 다 던져봐야 6,800억 달러인데 유럽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합하면 3조 달러가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은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별로 현실 가능성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미국 국채를 많이 유럽 연합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뭐 사모펀드라든지 그 민간 부문에서 대부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행동이라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거죠. 물론 유럽연합이 이제 법을 만들어서 레귤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유럽연합 집행부가 결정을 하면 유럽의 사업소를 두고 있는 모든 사모펀드나 금융기관이 여기 따라야 된다라고 규정을 만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규정 만들고 조정하고 하는 사이의 시간은 아마 2, 3년 훌쩍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보복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유럽연합 그다음에 영국까지 포함한 이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10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실탄이 더 많어라고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이것은 정말 참 선뜻 꺼내기 힘든 카드지만 어쨌든 유럽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말로 아첨으로 잘 고개를 숙여서 뭔가를 설득해서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점점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은 명확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린란드와 관련돼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지금 상황쯤 되니까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그린란드가 중요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린란드를 매개로 해서 지난 1년 동안 부글부글 하고 있던 것이 이제 진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사실 냉정하게만 보면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원하는 건 뭘까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보유를 해서 거기를 이제 안전하게 미국을 지킬 수 있는 군사 기지화하겠다라는 생각 하나, 그다음에 거기 매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히토류를 비롯한 광물 자원을 가져오겠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이제 미래의 주요 항로로 되어 있는 북극 지역의 어떤 항로를 통제하는 요소로서 그린란드를 활용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지난 1951년에 그린란드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루먼 대통령이 당시 덴마크 정부와 이제 그린란드 방위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41년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이 터지자마자 미국이 그린란드에 이제 비행장, 항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지들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을 했었죠.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법적으로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미국에 있던駐미 덴마크 대사가 본국의 지령 없이 월권으로 미국과 체결했던 협상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병력을 보냈던 거죠. 하지만 이제 1951년에 이거를 당연히 이제 확정을 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미국이 그때까지 그린란드에 건설했던 15개 기지 그리고 약 5,800명의 미군 주둔이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인정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1951년 조약들을 잘 읽어보면 단순하게 이제 기존의 것을 그냥 기지를 인정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완벽한 면책 특권, 그러니까 그린란드에 있는 미군들은 덴마크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은 뭐 전쟁이 끝났으니까 기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지만 언제라도 기지를 재개방할 권리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미국이 지금 그린란드에 보유하고 있는 기지는 툴레 기지에 하나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요쪽에 하나 있는 요 기지 하나 있고요. 여기에는 주로 이제 뭐 활주로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 수송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우주공간 감시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이 기지가 하나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론적으로 보면 14개의 기지를 더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미국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그린란드를 자기가 군사적으로 필요한 데만큼 쓸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분명한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덴마크에 대해서는 그럼 뭘 보장해 줬냐? 그래, 이 그린란드라는 땅이 형식상 미국 것이 아니고 덴마크 거 맞아라는 정도의 이제 그 정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란드에서는 덴마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요 정도예요. 덴마크가 보유한 권한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덴마크 정부는 아니 그런 게 필요하면 요구해. 요구할 것도 없이 니들이 그냥 하면 돼. 그런데 왜 굳이 가져가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군사적인 활동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걸 왜 굳이 가져가려고 그래? 라는 이야기를 덴마크 정부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군사적인 목적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명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유럽 동맹국에 맡겨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이제 불태우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 나토 못 믿겠고 덴마크는 더더욱 못 믿겠고라는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첫 번째 임기를 할 때 그린란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나토가 그린란드라는 곳을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와 뭐 중국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지만 나토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나토라는 조직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이라는 그리고 이제 유럽 여러 국가들은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런 이야기만 했지 이게 안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시를 해왔다라는 점도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중국이 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적극적 투자 그리고 북극권에 대한 진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것도 이제 맞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이 안 하면 내가 하겠어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은 또 일면 뭐 타당한 면도 사실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린란드와 중국 상당히 멉니다. 뭐 당연히 우리랑 뭐 먼 관계처럼 보이는 그 정도 느낌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지난 한 10년 사이에 중국은 이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권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쇠빙선 그리고 저 뒤편에 보이는 과학 탐사선 이런 것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수차례 과학 탐사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 북극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활동들을 이제 진행을 이제 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북극에서의 뭐 얼음 채취라든지 과학적 탐구 사실 이 과학적 탐구인지 군사적 목적의 이것인지는 헷갈리기가 딱 좋습니다. 왜? 북극해는 사실 북극이라는 지역은 다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북극 그 바다 밑을 탐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북극해와 관련돼 있는 세밀한 지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해저 지형을 탐사하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과학적 탐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지도는 아주 좋은 잠수함의 운항을 위한 활동 무대가 되겠죠. 당연히 미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다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중국도 갖게 되면 중국 잠수함이 북극해에서 활동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이제 북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관심을 두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동안 해오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러다가 그린란드 정말
중국이랑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만을 그리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인 것도 맞다라는 점들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점은 저는 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논쟁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 변심, 불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봤던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랬죠.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 이 게임이 저 이제 페르시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거문도까지 연결이 된 만큼 전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이제 전선이 펼쳐졌는데 이게 북극에서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린란드라는 지역은 이제 미국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미래 핵전쟁을 벌인다 그러면은 핵탄두 미사일들은 캐나다 상공을 지나서 미국으로 오는 게 제일 많습니다. 당연히 그린란드가 제일 최전선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달에 발표한 NSS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서 이제 본토 그리고 서반구 방위를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만 서반구라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 그리고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여기까지 포함되는 이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린란드라는 존재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문장 전초기지 같은 역할이니까 이제 전초기지 더 이상 남들한테 맡겨놓지 못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항로와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북극 항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미래의 가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이상 작은 나라 덴마크한테 맡겨놓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미국이 직접 챙겨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다른 강대국 러시아와 중국이 또 맞서면서 기존의 구도들이 많이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2025년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기존 유엔을 비롯한 다자간 기구에서 철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지난번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66개 조직에서 탈퇴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어요. 실제로 기존의 북극 체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극 이사회라고 하는 이러한 북극과 연고가 있는 나라들의 협의체로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상당히 귀여운 이제 북극 여우가 이제 보이긴 합니다만 누가 당사자냐라고 하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북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잖아요. 그래서 이 북극 해와 접해 있는 나라들이 이해 당사자입니다.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고요. 그 다음에 북극과 관련돼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접하고 있는 나라, 유럽 나라,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 여기가 이제 회원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린란드를 통해서 여기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북미 대륙에서는 캐나다와 그리고 알래스카를 통해서 북극과 직접 접하고 있는 미국이 이제 당사국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그 동안에는 느슨한 협의체, 북극 이사회라고 번역을 보통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북극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고 서로 합의하고 조정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말씀드렸던 나라들은 직접적인 정회원국이다라고 하면 이것 이외에도 이제 옵저버라고 하는 이제 참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옵저버도 이제 두 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좀 크고 북극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옵저버들 같은 경우는 퍼머넌트 옵저버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퍼머넌트 옵저버인데 지금 어느 나라일까요? 여기 보면 당연히 중국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인도도 이제 한 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퍼머넌트 옵저버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나라 대부분이 여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 대부분도 북극과 이해 당사자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는 큰 문제 없이 여기가 이제 진행이 돼 왔는데 문제는 이제 2022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러시아와의 협의가 이제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북극 조약과 관련돼 있는 이사회와 관련돼서 러시아와의 어떤 협의, 유의미한 합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북극과 관련된 기존의 협력 체제는 이미 붕괴했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 북극이라는 지역을 북극 안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뤄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큐리티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안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유럽 쪽에서 봤을 때는 훨씬 넓은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봤을 때 그린란드의 가치는 안보적인 가치가 있어. 우리도 동의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유럽의 안보는 여기에는 기후, 환경, 난민, 원래 있던 원주민 보호
관련된 수많은 사항들이 안보라는 이름으로 깔려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헤미스피어 이제 디펜스라고 하는 반구 방위, 서반구 방위를 이제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느슨한 어떠한 이런 북극 이사회 체제에서는 충분히 뭐 미국도 나름대로 합의를 봐가면서 뭔가를 해볼 수 있으나 미국의 전략 목표가 바뀐 거죠.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한 북극에서 이것은 서반구를 지키기 위한 수문장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통제를 해야 돼. 라고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상황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안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 나왔던 이제 북극 항로와 관련돼서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교두보를 확보를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점점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북극 항로에 대해서는 여러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 북극 항로와 관련돼서 제일 기득권을 많이 가진 존재는 이제 현재까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쪽이 그나마 운항하기가 좋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좀 갖추고 있는 데 비해서 북극 그리고 알래스카와 캐나다를 지나는 이쪽 지역은 여러 섬들 그리고 수심이 낮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모로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되면 이제 이 북극점을 경유하는 새로운 중앙 노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까지 자기가 통제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걱정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미국이 진짜로 그린란드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으로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조치를 취하고 나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지금 다시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린란드 좀 동쪽에 보면은 스발바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스발바르 제도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노르웨이 영토예요. 노르웨이 영토인데 러시아도 영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러시아 회사들도 있고요. 러시아 주민들도 일부 체류를 하면서 러시아의 일부 영유권이 인정이 되는 이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그러면 스발바르를 이제 점령하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토는 여기에 대해서 외부 세력들이 침공을 했으니까 대응을 해야 돼? 라는 것들은 과거 같으면 당연히 대응해야지 라고 했지만 만약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가는 것을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다라고 그러면 러시아는 왜 우리한테만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러시아의 압박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나토를 도와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일 꿀 빠는 존재 누구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럽과 미국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트럼프 편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신문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미국의 의도를 가로막아서 트럼프가 뭔가 손에 쥐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도록 해서 트럼프를 망신을 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 망신을 당한 트럼프는 결국은 올해 연말에 있는 11월 달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큰 패배를 겪어서 이제 무기력해질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지금 유럽 국가들이 뭐라고 하던 그린란드를 힘으로 갖고 와야 된다라고 러시아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야, 올해 독립기념 250주년 아니야. 맞습니다. 독립선언 250주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독립기념일은 독립선언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좋아. 그린란드 합병하면 너희가 러시아에 의해서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돼. 그동안은 캐나다였는데 제낄 수 있어.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노예제 폐지와 맞먹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부추기고 있는 거죠. 다른 뭐 여러 그 매체나 전문가들도 뭐 텔레비전이나 나와서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은 이제 길을 잃었다. 너희들 그동안 미국 믿고 우리한테 우리를 막대해 왔는데 이제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러시아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황하고 있는 유럽을 보고 있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다 라고까지 논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부 관계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년 넘게 공을 들여왔던 대서양 동맹의 와해가 이런 식으로 정말 완성이 되나? 라는 이야기. 우스갯소리로 맨날 이야기했던 트럼프가 KGB의 이제 비밀 공작원인가? 라는 이야기도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에 다보스 포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거기서 이야기가 잘 나와봐야 그 결론은 우울하고 상당히 암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은 아마 2026년이 지나면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여파가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해서 가늠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작년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긴장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귀여운 이야기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린란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유럽과 미국을 연결하는 대서양 동맹의 근본적인 이제 와해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우울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